것들을 줬기 때문에 은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독도는 자기 땅으로 그러고 그리고 강제징병 또는 강제징용을 강제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게, 그렇게 예. 실렸어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나와서는 뒤통수 맞았다 하는데 저는 아예 그냥 앞면을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쳤군요. 네네. 앞에서 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일본 초등학교의 3학년에서 6학년의 교과서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학년. 교과서는 네네 교과서는 사회 과목이 12종이 있고요. 교과서가. 네.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교육부가 교과서를 펴내는데 네. 우리는 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그 출판사를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일본은 초등도 고릅니다. 그런데 3, 4, 5, 6학년 교과서고 사회가 12종류, 그다음에 그 지도가 2종류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검증을 전체적으로 해봤더만은 굉장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갔다라고 한 게 나온 거죠. 이를테면은 징용 같은 경우도 자원에서 입대한 것처럼 지원한,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끌고 가서 군대 보낸 게 아니라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든지 또 뭐 독도는 우리 거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지도까지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든지.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도쿄 서적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그 학교들이 채택을 한답니다. 또 도쿄 서적에서 나온 게 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저는 있더라고요. 대단히 좀 위험한 게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면 대단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통상 빨리 오는 애들은 사춘기가 빨리 오기도 하는 그러니까 평생 그래서 완전히 저는 바뀌죠, 인지가 형성되는 딱 고착화되는 그런 시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일본의 초등학생들한테 다케시마, 독도가 아니고 다케시마다. 그건 우리의 영토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을 인지시키고 조선에서 했던 식민지의 어떤 그런 강제 침탈 과정들도 그게 징용이 아니고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징용 제도를 도입했다. 뭐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거는 대단히 저는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는 그냥 근데 사과하라. 그다음에 항의하고 말 문제가 저는 문제를 넘어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저는 일본은 정말 갖고 놀기 좋은 배를 갖고 꽃놀이 배를 갖고 지금 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명백하게 보는데 일본이 봤을 때는 지지율 30% 초중반 대를 돌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절대 안 믿을 겁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일본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금 말해 놓는 거죠. 국제사회가 듣게. 그럼요, 듣게. 왜냐하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과정들을 되풀이해서 완전히 바보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흔히 외교는 힘이지 도덕이 필요 없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수도 없이 옛날에 잘 나갈 때 7, 8, 90년대에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잘 나갈 때에 어마무시한 돈을 썩었어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덩치는 강대국인데 실질적으로 영향력에서는 강대국이 아닌 거죠. 존경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덕성의 부재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털어내려고 노력한 게 독일입니다. 맞아요. 네, 독일은 도덕성이 외교에서 힘이 중요하지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도덕성이 없으면은 진짜 선진국가 리더로 행세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EU에서 지난번에 보면은 결국은 EU를 독일이 리드를 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깨달아야 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안 보실도 되게 혼란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벌써 이제 그런 일본의 그 초등학교 교과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대사 조치하고 항의를 형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이상 나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사실은 우스운 거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그들이 먼저 나갔던 방식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게 되니까 저는 정말 대외외교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그런데 대외외교만 그렇게 망치면 괜찮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아마 대미외교도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예, 안 그래도 그런 이제 걱정이 좀 대미외교 나왔습니다. 진짜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국하고 외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굉장히 우리를 해칠 수도 있는 카드를 쥐고서 그런 협상을 한 거예요. 왜 자꾸 다음 주제로 넘어가십니까? 다 짚고 나니까 네. 이제 와가지고는 반도체의 정보를
미국 정부에 내놓아야 되고 네. 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삼성과 이런 반도체 SK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고 이거 완전히 이것도 앞통수를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라 가지고. 아니 근데 아니 그것만 꼭 미국 관련 반도체법 관련한 부분만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만까지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일본에 사실 그 용인에다가 삼성전자가 나와가지고 300조 투자해 가지고 국가산단 하나 크게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만듭니다. 거기에 일본 소부장 기업들 불러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되게 웃긴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반도체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이 결국은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렇죠. 그걸 왜냐면 강요받고 있죠. 미국 반도체법에서 지원,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게 되면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뭐 10년 안에 5% 이상 넘길 수 없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의 반도체 원가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 반도체 무슨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굉장히 좀 더 자국 중심의 반도체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냥 홀딱 벗겨서 다 먹는다. 네. 껍질째 다 벗긴다. 저는 이게 미국의 전략이고 견딜려면 견뎌라. 이겁니다. 사실은 22조인가 삼성도 끌어부었고 SK도 거기에다 파운드리 공장 만들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당연히 지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원금 그럼 받아볼까 하는데 지원금 안 주는 다양한 종류의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삼성은 중국 포기해야 되는 거죠. 중국 포기하지 않고는 그 지원금 받아먹기 어렵게 못 만들어 받게. 놓은 거죠. 그럼요. 그러면 미국에 진출했던 공장은 비용이 엄청 올라가게 되는데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도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저는 아마도 거기에다 그것만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가는 그 공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원가 구조까지 다 내놔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은 뭐냐면 그냥 기업한테 기업 활동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기업의 제일 중요한 게 영업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돈 버는 중요한 기술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꺼내놓고 장사를 하라고 하면 어느 기업이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미국이 저는 정말 이렇게 복면 안 쓴 강도다. 얼굴까지 그 짓을 하고 있는 내놓고. 거다. 그럼요. 대놓고 하고 있는 거죠. 대놓고. 말하자면 차려놨는데 그냥 먹겠다는 거죠. 미국이 내 걸로 먹겠다는 거나 똑같은 그런 거로 보이는데 이거는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뭔가 좀 강력하게 어차피 손해 볼 거면 우리도 뭔가 좀 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해야지. 왜냐하면 또 미국은 이게 아마 또 다음번 선거 때문에 민주당이 바이든이 봐라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막 소리만 쳤지 아무것도 실력을 못 챙겼는데 나는 이렇게 살살하면서도 실력을 잘 챙겼어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결국은 당하고 있는 게 한국의 외교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당하고 미국한테 당하고 네, 결국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맥락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미국이 되게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마치 그런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딱 마련하고 금융통화 체제가 를 갖고 사실 독일과 일본을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년대 이제 경제 위기가 오니까 독일, 일본을 사실 흔들면서 플라자 협정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 한꺼번에 막 환율 조정하고 다 해버렸거든요. 그거하고 유사한 겁니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이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일본이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거를 다시 돌려놓으면서 미국이 새롭게 메모리, 비메모리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 강국을 꿈꾸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힘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줏대를 갖고 미국의 그 노름에 놀아놔야 되냐 이걸 결정할 때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4년 지나고 뭐 사라질 정부니까. 그렇지만 저는 삼성하고 SK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300조 들여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소부장 산업 키우겠다고 해서 일본 끌어들여 쓰라고 합니다. 삼성이 지금 거기에 투자할 생각이 저희가 볼 때 1도 없어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저 말을 믿어야 되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삼성 관련해 이제 그 뉴스, 삼성전자의 뉴스를 다루는 그 사내 뉴스가 있어요. 네. 저도 그 기업에서 이제 공채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세요 인트라넷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루는 삼성대 뉴스에서
정부에서 얘기한 300조 삼성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에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삼성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게 맞아요. 어떻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삼성이 주력 분야도 아니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삼성이 1%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알아야 기업에 힘을 주든 어디에 힘을 주든 해서 정부가 잘못되게 막 달려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부산연구소의 지금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플라자 협의로부터 잘 나가던 일본을 주저앉혀서 지금의 저렇게 쭈그러든 일본을 만든 것처럼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시작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거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상황을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죠. 네. 그래야 우리가 망하는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죠. 야, 이게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서 굉장히 좀 치명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어떤 한미 일에서의 우리 어떤 결정도 중요하지만 안보 라인 안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김성한 실장이 지금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금 외교 그 의전 비서관 그리고 또 비서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또 나갔죠. 이상합니다. 이게 어떤 움직임인지. 아니 저도 진짜 그 퍼즐을 풀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는 정말 이너서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와, 이제 어떡하지? 형식적으로는 뭐 질 바이든 여사가 뭐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하고 공연하는 거를 뭐 해보자고 제안하는 거를 5번이나 보냈는데 5번 다 무시했다. 사실 그렇게 형식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안 믿죠. 그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가 내부에 저는 그 외교 분야의 권력 암투가 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강경파,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 상당한 알력이 존재하고 그 알력의 결과 저는 매파가 그 비둘기파가 물러나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냐. 그래서 뭔가 좀 이 방향은 아니지요.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하던 그 외교의 기본 라인을 틀 수는 없지요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양심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축출되고 있는 과정 뭐 이런 것들로 조금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순전히 내 피셜입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김태효는 남고 김성환은 나가는 거죠. 저는 김태효는 상당 부분 대일 관계나 이 부분에서는 매파에 가깝다고 봅니다. 김성환은 그래도 대미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비둘기파에 가까운 거고. 그러면은 되게 웃긴 게 김성환 안보실 실장이 미국 가가지고 방미하는 모든 것도 다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을 자른다는 이야기는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카운터파트가 사라졌어요. 사라진 거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한 정도의 뭔가의 알력 갈등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잠깐만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저도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외교는 또 이게 전문가시기 때문에 외교부 형식 아니요. 그 정보 같은 거 없었습니까? 그거 아니, 어렵죠. 그거 어렵죠, 진짜. 근데 김성한 실장 뭐 사적인 얘기지만은 어느 정도 미국과의 관계가 되어 있냐 하면은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자기 개인 전화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누가요? 김성환 실장이요? 실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쪽에다가 물론 비싼된 거죠. 해가지고 윤 대통령 이번 당선자가 통화하고 싶어 합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당선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김성한 실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와 대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은데 힘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금 논의했던 그게 경제적인 이슈든 뭐든 간에 뭔가가 저는 잘 안 맞은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비둘기와 매파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또 일반 정치, 당정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에 노하지 않고 맞춰만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한국의 외교와 따라서 한국의 경제나 안보의 장래가 굉장히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근데 차라리 정말 매파, 비둘기파, 온건 강경 노선을 갖고 싸워서 이 결과가 나왔으면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제3의 가해적인 변수 요인, 즉 뭔가 모를 제3자의 미움을 사서 바뀌었거나 하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면
더 심각한 거다. 이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야기하고 얘기하시면 싶지는 안 됩니다.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요소라면 저는 정말 심각하다. 차라리 그냥 강경 노선과 온건 노선 사이의 노선 경쟁에서 그냥 온건 노선이 그냥 졌다. 뭐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아마 제가 내피셜로 상상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심각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야, 그러면 외교는 진짜 조금 당분간은 좀 유심히 살펴보고 얘기할 건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중앙 이슈를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